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도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지하 1층 상가는 훨씬 더 썰렁합니다. 통로 양옆으로 절반 이상이 비었고 임대문이라는 팻말과 전화번호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고, 네,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1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이고 강남권에선 잠실 세내역과 논현역 등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집합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0.85%로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상가 임대가격 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로 생필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로 상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받은 투자자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상가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가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죠. 약간 제한은 1억 약간 안 되고 1층으로 가면 조금 넘고요. 같은 이유로 서울 개포동 3,300여 가구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내 상가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학생들이 붐비고 중국인 관광객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활발하던 이화여대 앞입니다. 대면 수업이 부활하면서 학생들은 늘었지만 점포들이 나란히 비어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정문 바로 앞 상가는 이렇게 통째로 텅 비어있고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큰 길가에도 임대 문의가 써붙은 공실들이 즐비합니다.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이화여대길. 상가 건물 29개 가운데 비어있는 1층 매장만 21개에 달합니다. 제가 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상권이 그래도 살아있었어가지고 활발하고 옷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복작복작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올해 1분기 신촌과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3%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도 상권 회복 걸림돌입니다. 5평 남짓한 1층 매장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서 500만 원에 이르다 보니 상가 전체가 통째로 2년 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에 5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안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저희가 사람을 붙여도. 그러니까 공실이 그냥 공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은 10년 만에 풀린 권장업종 해제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의류와 잡화 매장, 미용실로 한정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가 입점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원래 옷가게 거리였잖아요. 근데 옷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음식점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상가 임대료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통합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about Ukraine. First of all, about Ukraine and our
heroes and our soldiers and our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My appreciation. 1950년에 제정된 이 상은 지난해 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역대 수상자입니다. Ukraina tut, ak Ukraina ce Europa. Die Ukraine ist hier und die Ukraine ist Europa. Herzlichen Glückwunsch und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박한 대반격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Саме зараз час, щоб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незворотнь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의 목적은 영토 수복이라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독일로부터 탱크와 장갑차 50대 등 27억 유로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최신의 전투기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슐츠 총리는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Milletimiz tercihini seçimin ikinci tura kalmasından yana yaptıysa onun da başımızın üstünde yeri var. 야당 단일 후보 클루츠 다로울루 공화인민당 대표는 선거 부정을 제기하면서도 결선 투표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rdoğan bütün iftira ve hakaretlerine rağmen beklediği sonucu alamamıştır. Bu seçimi ikinci turda mutlaka ama mutlaka kazanacağız. Herkes bunu görecek. 이에 따라 오는 28일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이끌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이길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선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는 최종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남은 운명의 2주 동안 양진영의 결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따른 대러 제재 불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 갈등 유발 등 튀르키예의 친러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가 집권하면 친서방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과 나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 후보의 서방과 러시아에 대한 노선이 극명하게 갈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둠 속 태평양 앞바다에서 적발된 잠수정. 내부에 엄청난 양의 마약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어치입니다. 마약 밀반입을 위한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입니다. El artefacto que tenía 3 personas a bordo de nacionalidad colombiana, además tenía en su interior 3 toneladas de clorhidrato de cocaína. 적발된 잠수정은 길이 30m에 폭 3m 크기입니다. 레이더나 감시 장비의 탐지를 피하려고 기존 선박을 개조했습니다. 평소엔 물 위에 떠 있지만 숨기 위해 10에서 20m가량 잠수할 수 있습니다. El artefacto incautado, valga la pena decir, es el más grande que se ha incautado desde el año 1993. 코카인은 콜롬비아를 떠나 중미 국가에 밀반입된 뒤 마지막 소비국인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 지난 30년 동안 적발된 마약 잠수정은 228척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에서는 냉동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려면 결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혼 남성은 되고 미혼 여성만 안 됩니다. 정부는 시술 과정상의 위험과 가족계획 정책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으로 나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미혼 여성은 2018년 베이징의 병원에서 관련 시술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하고 다시 항소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当然希望就是所有有这个生育意愿的单身女性都能够平等地享有这个权利。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문제는 출산의 문제를 넘어 남녀 평등과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신체 자기결정권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其实就是卵子是身体一部分嘛，就是它的使用本身也是一个身体自主的一个权利，它其实也是一般人格权的一个内涵了。 이런 논란 속에 중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허용을 주장한 데 이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심각하게 다가온 저출산 문제의 타겟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결국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할 때 월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월 4,400원가량 더 나오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내놓은 자구안만으로는 지금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누적 영업적자 38.5조 원에 올 1분기에만 6.2조 원 영업적자를,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올 1분기 3조 원 더 늘어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해 사회 배려계층의 평균 전력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요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에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한 국제에너지 가격 영향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거에 또 이제 벌어가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세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 집 이런 데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 남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가 신청한 일반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들은 뭐 어떠한 뭐 가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 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가혹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개 상장 종목의 갑작스러운 대량 매물로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6조 3천억 원 정도로 3주 만에 9조 800억 원, 60%가 사라졌습니다. 불똥은 증권주에도 튀었습니다. 1분기 좋은 실적에도 상장 증권주 시가총액이 19조 2천억 원대로 3조 9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에 CFD 계좌 3,400개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사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상당수 CFD 계좌가 주가 조작 의심 종목에 관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기획 테마 조사를 해서 유사한 패턴의 일단 거래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3,400개 모든 CF 계좌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하겠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래소는 특별점검팀을 신설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 CFD 계좌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내역을 2달 안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 전액 전수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전수조사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 투자자들이 CFD로 몰려들게 길을 열어줬으면서도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30살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일반 상품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30살 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어른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보험료가 다른 어른 보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저렴한 면이 있어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험 가입자가 느는 가운데 최근 한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 연령을 35살까지 늘린 어른이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종신상품 가입률이 낮은 젊은 층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2030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셈법도 깔렸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의미하는 보험계약 마진, CSM이 중요 지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CSM이 높게 산정되지만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처럼 만기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상품은 부채로 집계돼 불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CSM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보험기간이 최대 100살인 최장기 보장성 상품까지 출시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특정 상품으로 편중되자 금융감독원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시장 경쟁을 해치는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전 보성초는 올해 아침 8시부터 돌봄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이른 아침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과 책을 읽거나 놀이하며 수업 전까지 돌봐줍니다. 일찍 와서 반에 있었어요. 반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책 읽었는데 지금 이게 생겼을 때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수업 이후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수업도 풍성해졌습니다. 돌봄에서 음악과 체육은 물론 숙제와 한글, 수학 등 학업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는 교육청이 강사풀과 업무를 지원하면서 강좌가 확대돼 참여율이 2달 만에 전국 평균을 20% 이상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늘봄과 별도로 입학 초 1학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새봄교실도 대전의 모든 학교가 운영 중인데, 돌봄과 달리 누구나 오후 3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호응은 좋지만 문제는 인력과 공간입니다. 10명 인력 가지고 늘봄 정책도 하고 있고 학교 업무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학교 업무, 방과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전은 이미 지난해 돌봄 전담사를 모두 전일제로 바꾸면서 행정과 현장 업무를 맡기는 선제적 조치로 늘봄 확대에도 비교적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청들은 아직 전일제 전환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인력 충원 계획 역시 안개 속인 가운데 현재 늘봄 운영 인력의 절반이 자원봉사자로 채워져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또 과밀학교는 늘봄 공간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나 마을 도서관 등과 연계도 추진 중인데, 서울은 이조차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진을 감지하는 디지털 지진계입니다. 미세한 집안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 그 진동을 전압으로 바꿔 표출하는 기록계로 구성됩니다. 가상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만든 뒤 그 내용이 제대로 감지, 표출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활용 전에 미리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내 검증 같은 경우는 총 5일이 소요되고요. 현장 검증 같은 경우는 하루가 소요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 국가지진계 검증센터에서 그 장비 이상 유무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 지진계는 총 390대 정도. 2027년까지는 851대로 2배 이상 늘립니다.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전 시설은 집중 감시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지진 감시 시스템을 확충해 비상시 안정적으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에서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는 최소 2개만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현장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는 지진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여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원전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단층 지역도 집중 감시구역으로 설정돼 촘촘하게 지진 관측망을 구축합니다. 관측망이 완성될 경우 기상청이 예상하는 지진 경보 통보 시각은 8.4초에서 4.4초로 4초 줄어듭니다. 진앙 인접 지역은 피해를 막을 수 없지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진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지진 관측망을 통한 빠른 지진 경보와 대처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하나인 전북 익산의 미륵사터입니다. 이곳 미륵사터와 백제 왕궁리 유적에는 지난 한 해 73만 명이 찾았습니다. 유산 등재 전인 2014년에 43만 명이 찾은 것에 비하면 70%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벌써 35만 명이 찾아 연말엔 100만 명가량이 방문할 전망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후에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외국 관광객이나 또 주말에는 여기 주차장이 차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많은 그 도움을 받고 경제가 완전히 좀 살아났다. 경제적 효과에 더해 익산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 세우는 데도 세계유산 등재의 공이 큽니다. 공주와 부여 중심의 백제 역사에 익산이 백제 왕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공주 부여만 우리 백제 왕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익산은 뭐 좀 변방이었죠. 익산도 당당하게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면서 이제 백제 왕도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금관가야, 즉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왕궁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입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1500년 이상의 것으로 보이는 접시와 작은 단지 등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 유적지는 고대 가야 고분의 주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공고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다른 세계유산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고대사 연구에서 홀대봤던 가야의 역사가 재조명받을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좀 더 풍부하고 내용이 제대로 역사가 바로 알려져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가야의 위상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7개 지역의 가야 고분군에서 흙으로 쌓아 만든 봉토부는 1220여 기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0%가량만 발굴됐습니다. 또 봉토하지 않았거나 소실된 고분은 각 지역에 수백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상황. 그만큼 가야 문명의 수수께끼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9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지역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국정혁입니다. 세 발 달린 검은 동물의 역동적 움직임. 이국 땅에서 역경을 딛고 한 발 한 발 나아간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듯합니다. 프랑스 중학교 문학 교과서에 카프카의 소설 변신과 함께 실린 노은님 작가의 작품입니다. 생전에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표현주의를 잇는 달이라는 찬사를 받던 작가의 50여 년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추모전입니다. 80, 90년대에 강렬하고 어둡고 무게감 있고 이런 작품들이 결국은 본인에게 어떤 그 자유롭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그것이 후반기에 훨씬 더 맑고 자유로운 그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파독 간호사로 일하다 33살의 늦은 나이에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선 노은님. 하루하루 붓질로 외로움을 이겨내며 예술가로서 자유를 얻기까지 여정은 힘겨웠지만 내면적 고행 끝에 물고기와 나뭇잎 등 자연 속에서 힘찬 생명력을 찾아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거는 다 무진장 그 사랑에 의해서 나왔고 또 이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80년대 초 아프리카 여행 체험을 거침없이 쏟아낸 길이 8.5m의 대작을 비롯해 35점의 작품과 함께 작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방인으로 겪은 고독과 방황, 삶과 죽음 사이의 깊은 고뇌, 그리고 예술의 품에서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 같은 동심과 해탈이 가슴에 와닿으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YTN 이교준입니다.